이깟 돈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대기 자녀가 학폭 피해를 입었어도 돈으로 해결하실 겁니까?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은요, 원래 참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금슬이 정말 좋으셔서 동네에서도 소문난 금슬 좋은 부부셨어요. 아버지는 페이가 세다며 새벽마다 덤프트럭 운전을 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반찬 장사를 하시며 작은 보탬을 하셨죠. 그렇게 두 분은 나를 낳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15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너 동생 생긴대.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나이가 이미 40을 훌쩍 넘기셨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걸 보며 저는 알았어요. 정말로 동생이 생기는구나. 뒤늦게 찾아온 선물 같은 아이라고 부모님은 매일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해 겨울 동생이 태어났어요. 작고 빨간 얼굴에 정말 예쁜 남자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지우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죠. 늦게 온 복이라는 뜻을 담아서요. 저도 동생이 태어난 날 저는 동생을 본다는 생각에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나에게도 지켜야 할 존재가 생긴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단 하루도 채가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으셨고 의료진이 급하게 수술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복도에서 아버지와 저는 그저 기도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발, 제발 살아나시길. 하지만 새벽이 되어서야 들려온 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보호자분, 최선을 다했는데 출혈이 너무 심해서 죄송합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동생은 태어났지만 어머니는 없었고 아버지는 매일 밤 술을 드셨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했어요.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밤에 동생이 울면 업고 재우는 게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저는 21살이 되었습니다. 동생 지우는 어느새 6살이 되었고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없이 자란 아이라 그런지 지우는 유난히 내성적이었습니다. 말수도 적었고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는 아이였죠. 하지만 순했어요. 착하고 말 잘 듣는 아이였습니다. 그해 가을, 비극은 또다시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새벽 운행 중 대형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아버지 트럭과 정면 충돌했고 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실려가셨어요. 경찰은 상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제발 이번엔 살아만 계셔주세요. 기적적으로 아버지는 살아나셨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뇌 손상을 입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능 수준이 6살 정도에 머물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퇴원 후 아버지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셨습니다. 민준아, 나 배고파. 민준아, 저거 뭐야?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하셨고 혼자서는 제대로 식사도 못하셨어요. 저는 아버지를 돌보며 동생도 키워야 했습니다. 대학은 포기했어요. 등록금을 낼 형편도 아니었고 집을 비울 수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아버지와 동생을 챙기고 밤에는 일을 했어요. 잠은 새벽 서너 시간 정도만 잤습니다.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 전체가 무너지니까요. 동생 지우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숙제를 했어요. 친구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죠. 지후야, 오늘 뭐 했어? 제가 물으면 그냥 수업 들었어 하고 짧게 대답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게 지우의 성격이려니 했어요. 원래 말이 없는 아이니까. 그렇게 우리는 평범하지만 조용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돌보고 동생을 챙기고 밤에는 일을 하는 게 제 하루였어요. 힘들었지만 우리 가족은 함께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이었어요. 정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지우에게 벌어진 거예요. 어느 날부터 지우의 행동이 점점 이상했습니다. 아침마다 학교 갈 시간이 되면 배가 아프다고 했어요. 형아, 오늘은 학교 안 가면 안 돼? 처음엔 그냥 학교 가기 싫은가 보다 싶었죠. 누구나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숙제를 안 해가는 날엔 가끔 학교 가기가 싫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우는 달랐습니다. 정말로 아픈 것처럼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을 흘렸어요. 아침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도 금방 내려놓고 그릇만 멍하니 바라보곤 했어요. 지우야, 밥 좀 먹어. 학교 가야지. 제가 말하면 고개만 끄덕이고는 억지로 몇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지우가 현관문 앞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학교 가야 한다고 재촉했는데 갑자기 주저앉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형아, 나 오늘 학교 정말 가기 싫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지우가 이렇게까지 우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왜?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지만 지우는 고개만 저었어요. 그냥 가기 싫어. 저는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더 물어보려 했지만 지우는 입을 꾹 다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지우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어요.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지우를 집에 두었죠. 점심때쯤 되어서 지우는 좀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그냥 몸이 안 좋았던 거겠지. 하지만 그날 저녁 지우가 씻으러 가는 걸 보고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화장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지우가 옷을 벗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지우의 등과 팔에 선명하게 찍힌 보라색 멍 자국들이었어요. 크고 작은 멍들이 여기저기 퍼져 있었고 어떤 건 손가락 자국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지우야. 제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지우는 깜짝 놀라며 옷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형아, 왜?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지우의 팔을 잡고 멍 자국을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했어요. 며칠 된 것 같은 멍도 있었고 비교적 최근에 생긴 듯한 새빨간 멍도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누가 때렸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우는 고개를 푹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형한테 말해봐. 누가 이렇게 한 거야? 제가 다시 물었지만 지우는 그저 고개만 저었어요. 아무도 안 때렸어. 그냥 넘어져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누군가 지우를 때린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지우와 눈을 맞췄어요. 지우야, 형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 학교에서 누가 괴롭혔어? 제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럽게 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아, 내가 말하면 나 더 맞어.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학교에서 누군가 지우를 괴롭히고 있었고 지우는 그걸 말하면 보복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그러는데? 제가 물었지만 지우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지우의 등과 팔에 찍혀 있던 멍 자국들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누가 왜 내 동생을 때린 걸까? 지우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 없는 아이인데, 조용하고 착한 아이인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우를 학교에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학교에 전화를 걸어 담임 선생님과 통화를 요청했어요. 선생님, 저희 지우가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하자 담임 선생님은 놀란 듯 대답했습니다. 네, 폭력이요? 제가 아는 바로는 지우는 친구들과 너무도 잘 지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지우의 멍 자국 사진을 찍어 선생님께 보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선생님이 말했어요. 아, 제가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까지 학교에서는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학교가 이 일을 대충 넘기려는 건 아닐까? 저녁 때 지우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지우야, 형이 도와줄 테니까 누가 그랬는지 말해줘. 지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이. 근데 형아, 정말 괜찮아. 나 참을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1살짜리 아이가 참겠다니.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다니. 저는 지우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지우야, 넌 아무것도 참을 필요 없어. 형이 다 해결해 줄게. 약속할게. 지우는 제 품에서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혼자 이 모든 걸 견디고 있었던 내 하나뿐이 동생이. 그날 밤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지우를 괴롭힌 아이들, 그리고 이 상황을 방치한 학교,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지우는 제가 지켜야 할 유일한 가족이니까요. 그날 밤 이후 저는 지우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집에서 쉬게 하면서 학교 측에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했어요. 담임 선생님은 확인해 보겠다고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학교는 이 일을 대충 넘기려는 게 분명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받자 조심스러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박지우 학생 보호자시죠? 저는 같은 반 학부모인데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보여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학부모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제 아이가 우연히 찍은 영상이 있는데 지우가 많이 힘들 것 같아서요. 이거 보시고 꼭 조치를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카카오톡으로 영상 파일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영상을 재생하기가 두려웠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는 학교 운동장 한쪽 구석이 보였고 여러 명의 아이들이 둥글게 모여 있었습니다. 정확히 세어보니 11명이었어요. 그 한가운데 지우가 있었습니다. 작고 왜소한 지우의 몸이 화면 중앙에 보였어요. 아이들은 지우를 빙 둘러싸고 있었고 그중 3명의 남학생이 앞으로 나서더니 지우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어요. 일어나려고 하자 또 다른 남학생이 발로 지우의 가슴을 차버렸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영상 속 지우는 바닥에 쓰러진 채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3명의 남학생은 번갈아 가며 지우를 걷어찼습니다. 배를, 등을, 팔을. 지우는 몸을 웅크린 채 맞고만 있었어요.
소리를 지르지도 도망가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얻어맞고 있을 뿐이었어요. 주변의 15명 아이들은 그 광경을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말리지 않았어요. 어떤 아이는 웃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휴대폰으로 찍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지우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약 2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지우는 수십 대를 맞았어요. 마지막에는 남학생 한 명이 지우의 머리채를 잡고 무언가 말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만으로도 협박하는 게 분명했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남학생들은 비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핏줄이 뜨겁게 치솟는 게 느껴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잖아.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뿐이었어요. 11살짜리 아이 11명이 한 명을 둘러싸고 폭행한 겁니다. 그것도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이 계신 학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11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한 명을 때리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봤어요. 지우가 맞는 장면 하나하나 쓰러지는 모습, 일어나려다 다시 넘어지는 모습, 웅크린 채 맞고 있는 모습. 모든 게 제 눈에 아주 뼈아프게 들어왔습니다. 특히 주변 아이들의 표정이 충격적이었어요. 무표정한 얼굴로 구경하는 아이, 재미있다는 듯 웃는 아이, 휴대폰을 들고 있는 아이. 그 누구도 지우를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경거리로 여겨 신나게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이게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할 짓입니까? 저는 영상을 보내준 학부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거 언제 찍힌 건가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학부모가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전쯤이요. 제 아이가 우연히 창문으로 보고 찍었대요. 처음엔 보여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지우가 너무 불쌍해서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주일 전이요. 그때 지우가 학교 가기 싫다고 울었던 날이었습니다. 배가 아프다고 했던 날. 저는 그저 사춘기련이 했는데 지우는 이런 폭행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같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혹시 이런 일이 자주 있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학부모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 아이 말로는 거의 매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쉬는 시간마다 지우를 괴롭힌대요. 담임 선생님도 아시는 것 같은데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노, 슬픔, 죄책감, 무력감.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제가 형이 돼가지고 여태 뭘 한 걸까요? 동생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지우가 나왔습니다. 형아, 괜찮아? 제 표정이 이상했나 봐요. 저는 지우를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우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지우야, 형이 물어볼게. 이런 일이 언제부터 있었어? 제가 휴대폰을 보여주자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아, 이걸 어떻게 해? 지우는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지우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지우야, 이제 형한테 다 말해. 언제부터였어? 누가 시작한 거야? 지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2학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처음엔 한두 명이었는데 점점 많아졌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형이 몰라서 정말 미안해. 지우는 제 품에서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이 아이들, 그리고 방치한 학교, 모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그날 밤 지우를 재운 뒤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만화 프로그램을 보고 계셨어요. 6살 아이처럼 깔깔거리며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아버지. 제가 부르자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불러? 순수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버지는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시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아버지도 지우의 아버지시니까요. 아버지, 지우가 학교에서 좀 힘든 일을 겪고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힘든 일? 지우가 아파?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아픈 건 아니고. 저는 말을 잇기가 어려웠어요. 친구들이 지우를 때렸어요. 많이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물었어요. 지우가 넘어졌어? 친구들이 밀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발로 차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화가 난 듯 주먹을 불끈 쥐셨습니다. 나쁜 놈들.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시며 말했어요. 아빠가 가서 혼내줄까? 정말 지금이라도 당장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혼내주실 것처럼 흥분하셨습니다. 아버지는 6살 아이의 마음으로 동생을 지키려는 마음인 거죠. 아버지, 괜찮아요. 저는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해결할게요. 아버지는 집에서 지우 챙겨주시면 돼요. 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조금 진정하셨습니다. 민준이가 해결해? 어떻게? 궁금한 얼굴로 물으셨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결할 건지 아버지께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뭔지, 법적 절차가 뭔지 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하실 테니까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갑자기 손뼉을 치며 웃으셨습니다. 우리 민준이 착하지. 동생 지켜주는 거 착하지. 마치 제가 칭찬받을 일을 한 것처럼 기뻐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주무세요. 늦었어요. 제가 말하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나셨습니다. 그래, 자자. 민준이도 자야지. 그러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어린아이를 대하듯이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시고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텔레비전은 여전히 만화를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제가 모든 걸 해결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어땠을까요? 어머니라면 지우를 꼭 안아주고 학교에 찾아가서 따지고 저를 위로해 주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사고 나기 전이었다면 아버지가 모든 걸 처리해 주셨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21살에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해요. 저는 노트북을 펼쳐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폭력 대응 방법, 학교폭력 증거 수집, 학교폭력위원회 절차. 밤새 자료를 읽었어요. 어떻게 해야 지우를 지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 공부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저는 눈을 붙였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증거를 모으고 학교와 싸우고 지우를 지켜내는 긴 싸움.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야 했어요.
제가 아니면 누가 지우를 지켜주겠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밝게 웃으며 아침을 드셨습니다. 민준아, 아침 먹자, 아침밥. 저를 부르시는 목소리는 여전히 순수했어요. 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할 순 없어요. 아버지도 피해자니까요. 하지만 이 무게를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게 때로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학교에 가기 싫어했지만 저는 일단 쉬라고 했어요. 지우야, 며칠만 집에 있어. 형이 정리할게. 지우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옆에서 지우 아파? 괜찮아? 하고 걱정하셨어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우리 가족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고.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는 당분간 쉬기로 했어요.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니 이해해 주셨습니다. 가족이 우선이지. 동생 잘 챙겨.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부터는 지우를 지키는 게 제 전부였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공부였어요. 대학 입시 준비할 때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학교폭력 대응 절차, 관련 법률, 과거 판례, 증거 수집 방법. 밤새 경찰청과 교육청 홈페이지를 뒤졌어요. 학교폭력 예방법, 학교폭력위원회 운영 규정, 가해, 학생 조치 사항까지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1. 피해 사실 입증, CCTV, 증언, 진단서. 2. 학폭위 개최 요청. 3. 가해자 조치 수위 1호부터 9호까지. 법률 용어는 어려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학폭 피해 부모들의 경험담도 읽었어요. 어떻게 대응했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새벽 4시까지 공부하고 2시간 자고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아버지와 지우 식사 챙겨드리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어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머릿속에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이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요. 이제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을 차례였습니다. 첫 번째, CCTV 확보. 저는 학교에 공문을 보냈어요. 학교폭력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일자의 CCTV 영상을 열람 및 제출 요청합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문장으로 작성했습니다. 학교 측은 며칠 뒤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어요. 두 번째, 목격자 진술 확보. 영상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정식으로 진술서를 부탁드렸습니다. 아이가 목격한 내용을 글로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학부모님은 흔쾌히 응해주셨어요. A4 용지에 빼곡히 적힌 진술서가 도착했습니다. 제 아들이 창밖으로 본 장면입니다. 11명의 학생이 박지후 학생을 둘러싸고 저는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본 게 있는지, 들은 게 있는지 물었어요. 처음엔 다들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연루될까봐 걱정돼서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설득했어요. 지금 침묵하시면 다음 피해자는 어머니 자녀일 수도 있어요. 결국 오랜 시간 고민하시던 3명의 학부모께서 더 협조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쉬는 시간마다 지우가 괴롭힘 당하는 걸 봤다고 담임 선생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증언해 주셨어요. 저는 진술서를 하나씩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증거는 쌓여갔습니다. 세 번째, 병원 진단서. 지우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는데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지우의 몸을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등에 멍, 팔에 멍, 허벅지에 멍. 전치 2주 소견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상담도 필요해 보이네요.
진단서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지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아, 고마워. 작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목이 메었어요. 저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야. 형이 지켜줄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네 번째, 단톡방 기록. 지우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반 단톡방에는 지우를 조롱하는 메시지들이 수십 개 있었어요. 쟤 오늘도 맞았대 키읔키읔. 찐따는 맞아도 싸지. 쟤 내일도 또 처맞을 거야 100%. 하나하나 캡처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다섯 번째, 협박 정황.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가의 학생들이 뭐라고 했어? 지우는 망설이다 말했어요. 중학교 가도 끝까지 괴롭혀 줄 거랬어. 말하면 더 세게 때린대. 저는 그 내용도 기록했습니다. 녹음은 없었지만 지우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한 증거였어요. 일주일 동안 모은 자료는 두꺼운 파일 하나를 가득 채웠습니다. CCTV는 아직 못 받았지만 학부모가 보내준 영상이 있었고 진술서와 진단서, 단톡방 기록까지 완벽했어요. 이제 학교와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요청합니다. 학교 폭력 피해 관련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행정실 직원은 당황한 듯 했지만 일정을 잡아주었어요. 이틀 뒤 오후 2시, 저는 파일을 들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이 앉아 계셨어요. 교장 선생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지우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형입니다. 아버지는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제가 왔습니다. 저는 파일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지우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학교폭력이라니요? 혹시 학생들끼리 흔하게 있을 수 있는 다툼 아니었나요? 교장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거들었어요. 지우가 좀 예민한 편이라서 친구들이 장난친 걸 오해한 건 아닐까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들은 이 사태를 없었던 일로 하려는 심산이 분명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틀었습니다. 11명이 지우를 둘러싸고 3명이 때리는 장면.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11명이 한 명을 집단 폭행하는 게 다툼이라고요? 이게 다툼이면 뭐가 폭력인가요? 교장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상을 본 교장 선생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파일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진단서, 목격자 진술서, 단톡방 기록 모두 여기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개최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돌렸어요. 이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당사자들끼리 먼저 대화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대화요? 11명이 한 명을 집단 폭행한 걸 대화로 해결하자고요? 교장 선생님 자녀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대화로 해결하시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소리치듯 말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교장 선생님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학폭위를 열면 학교 평판에도 안 좋고 가해 학생들 인생에도 큰 타격이니까요.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지금 학교 이미지가 학생의 안위보다 더 중요하단 말씀이신가요? 교장 선생님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원만한 해결이란 건 절대 없고요. 법대로 하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끼어들었어요. 보호자님,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학생들 교육하고 벌써 3달 동안 모르셨잖아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와서 교육은 무슨 교육입니까? 학폭위 개최 안 하시면 교육청에 직접 진정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건 좀 생각해 보시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일 드리겠습니다. 3일 안에 학폭위 개최 통지 안 오면 바로 교육청으로 갑니다. 그리고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사흘이 지났지만 학교에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는 예상했다는 듯 교육청 홈페이지에 접속했어요. 민원 게시판에 정식으로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 신고했으나 학교 측이 학폭위 개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증거 파일을 첨부했어요. 이틀 뒤 교육청에서 학교로 공문이 날아갔나 봅니다. 그날 저녁 교장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학폭위를 소집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통지서 기다리겠습니다. 사흘 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회의 날짜와 시간, 참석자 명단이 적혀 있었어요. 가해 학생은 총 5명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직접 폭행한 남학생 3명, 그리고 동조하고 방관한 여학생 2명. 저는 통지서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회의 전날 밤, 저는 준비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빠진 게 없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지우는 방에서 나와 제 옆에 앉았어요. 형아, 나 무서워. 저는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형이 있잖아. 걱정하지 마. 형이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다음 날 오후 2시 학교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 학부모 위원 5명, 그리고 가해 학생과 부모들. 저는 지우와 함께 피해자 측 자리에 앉았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위원장이 사건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우 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가해 학생 부모 중 한 명이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우리 애는 절대 그럴 애 아니에요. 남학생 어머니였습니다. 모르시나 본데 저희 아이는 모범생입니다. 학교에서 상도 여러 번 받았고요. 이건 분명 오해예요. 다른 남학생 아버지가 가세했습니다. 맞아요. 애들끼리 장난치다가 그런 거지. 폭행은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여학생 어머니도 흥분해서 말했어요. 우리 애는 구경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대요. 저는 침착하게 영상을 켰어요. 영상 한번 보시죠. 회의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11명이 지우를 둘러싸고 3명이 폭행하는 장면. 2분간 계속되는 폭력. 영상이 끝나자 한가의 학생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영상의 출처가 명확합니까? 편집되었을 가능성은 없나요? 요즘 AI로 못 만드는 영상이 없다던데. 저는 파일을 꺼냈어요. 원본 파일입니다. 다른 학부모님 자녀분이 창문에서 직접 촬영한 겁니다. 그래도 우리 애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지우가 먼저 시비를 걸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11대 1인데 누가 시비를 겁니까? 그건 모르는 거죠. 다른 부모도 끼어들었습니다. 애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너무 유리 멘탈이잖아요. 조금만 건드려도 학폭이라 하고. 저는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유리 멘탈이요? 전치 2주 진단입니다. 온몸이 멍자국으로 뒤덮였고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도 있어요. 그러자 또 다른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병원에서 과장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요즘 그런 병원 많다잖아요. 돈 받고 진단서 부풀려주는. 저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그 말씀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당하고 싶으세요? 저는 단톡방 캡처 화면을 제출했어요. 이것도 장난입니까? 제 오늘도 맞았대 키읔키읔. 내일도 분명 또 쳐맞을 텐데 불쌍하다 크크. 이건 명백한 계획적 폭행입니다. 이게 장난입니까? 한 아버지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그건 애들이 철없어서 그런 거고,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 망칠 거예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애 하나 잘못 키웠다고 평생 낙인 찍힐 텐데, 고작 몸에 조금 멍들었다고 애 인생을 망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동생도 인생이 있습니다. 3달 동안 매일 맞으면서 학교 가는 게 지옥이었어요. 그건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도요. 한 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우리 애는 진짜 착한 애예요. 집에서는 효자고 동생한테도 잘해주고.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서만 착하면 뭐합니까? 학교에서는 다른 아이를 괴롭히는데요. 남학생 아버지가 갑자기 어조를 바꿨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가지고 애들 인생을 망칠 순 없잖아요. 합의 봅시다, 합의. 얼마 드리면 되겠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돈이요? 지금 돈으로 이 사태를 막겠다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동생은 3달 동안 매일 맞으면서 즐거워야 할 학교가 무서워 매일 울고 밤에 악몽 꾸고 지금도 친구라는 말만 들어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게 1,000만 원이면 됩니까? 억대면 해결된답니까? 우리 동생 인생을 돈으로 계산하자는 겁니까? 그러지 마세요. 대개 아들이 이런 폭행을 당했어도 그렇게 돈 받고 끝내실 건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학부모 위원이 가해 학생 부모들을 향해 말했어요. 변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증거는 명백하고 피해도 심각합니다. 이제 가해 학생들을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처음엔 안 했어요. 기억 안 나요 하고 부정했지만 영상을 보여주자 결국 인정했습니다. 한 남학생은 울면서 말했어요. 때려도 가만히 있어서 재밌어서 그랬어요. 지우가 아무 말도 안 해서. 2시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심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치 사항을 결정하겠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서면 통지하겠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들이 마지막까지 애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의 신청 안 할게요.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하지만 회의는 그렇게 종료되었어요. 일주일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지우도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형아, 결과 언제 나와? 저는 지우를 안심시키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7일째 되던 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결과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뜯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직접 폭행을 가한 남학생 3명은 8호 조치, 강제전학 처분합니다. 동조하고 방관한 여학생 2명은 3호 조치, 사회봉사 및 보호자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합니다. 저는 통지서를 들고 지후 방으로 달려갔어요. 지후야, 됐어. 강제전학이야. 지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갑자기 저를 꼭 안았습니다. 형아, 진짜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지우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진짜야. 지우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진 거였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지우 괜찮아? 나쁜 놈들 혼났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혼났어요.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잘했어. 우리 민준이 잘했어. 다음 날 저녁엔 가해자 부모들이 현관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제발요. 우리 애가 전학 가면 어떡해요. 한 어머니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돌아가세요. 그리고 학폭위 처분으로 끝이 아닙니다. 법적 절차도 진행할 겁니다. 가해 학생 부모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 형사 고소장을 작성할 차례였어요. 학폭위 처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가해자들이 정말로 책임을 지게 하려면 법적으로 끝까지 가야 했어요. 하지만 가해 학생 부모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또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이의 신청도 재심 요청도 안 할 테니 형사 고소만은 하지 마세요. 합의금 얼마든지 드릴게요.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이틀째 되던 저녁 현관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가해 학생 부모들이었어요. 이번엔 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억지로 눈물을 짜내는 듯한 어머니들과 불편한 표정의 아버지들. 제발 한 번만 더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한 어머니가 애원했습니다. 저는 문을 완전히 열지 않고 말했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러자 한 어머니가 갑자기 제 소매옷깃을 붙잡았습니다. 제발요. 애들끼리 그런 거 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그 손을 떼어냈습니다. 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다고요? 다른 어머니가 울며 말했어요. 그래요. 우리 애들도 잘못했지만 이제 벌도 받았잖아요. 제발 없던 일로 해줘요. 부탁이에요. 없던 일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끌어올랐습니다. 저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없던 일이요? 가해 학생 부모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동생 낳다가 돌아가신 것도 없던 일이었고, 아버지가 사고로 지능이 멈춘 것도 없던 일이었고, 우리 집이 완전히 망가진 것도 없던 일이었어요? 부모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제가 대학 포기하고 밤새 일하면서 가족 먹여 살린 것도, 동생이 석 달 동안 매일 맞으면서 학교 간 것도 다 없던 일로 하면 되는 겁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 자녀가 똑같이 당했어도 없던 일로 하실 건가요? 한 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미 학폭위 처분도 받았고 애들도 반성하고 있으니 이제 그만하셔도 되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학폭위 처분은 학교 내 조치일 뿐입니다. 법적 책임은 별개죠. 형사 고소 준비하고 있습니다. 폭행죄 상해죄로요. 민사소송도 갈 겁니다. 위자료와 치료비, 정신과 상담비까지 청구할 거예요. 가해 학생 부모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요. 한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애들이 아직 초등학생인데 전과자 만들 거예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동생 인생은 상관없고 선생님들 자녀 인생만 소중한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형사, 민사, 전부 가서 학폭하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전화벨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어조가 달랐어요. 야, 네가 뭔데 우리의 인생 망치려고 그래?
가해 학생 아버지였습니다. 협박하는 목소리였어요. 법적으로 끝까지 가면 우리도 가만 안 있을 거야. 니네 집안 신상 다 파헤칠 거고 동네방네 소문 낼 거야. 저는 통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그럼 협박죄로 추가 고소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저장했어요.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다른 가의 학생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실 지호가 먼저 시비 걸었다는 증언도 있어요. 계속 이러시면 우리도 역고소할 겁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 문자도 캡처해서 보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모두 가방에 넣었어요. 영상, 진단서, 단톡방 기록, 학폭위 결과 통지서, 그리고 협박 녹음 파일까지.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 양식을 받았습니다. 폭행죄 및 상해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피해자가 초등학생이고 가해자도 초등학생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3명이 공동으로 폭행했고 피해가 심각합니다. 경찰관이 영상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와, 요즘 애들 왜 이러는 거냐 정말. 네, 접수하겠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자마자 고함이 들렸습니다. 지금 경찰서 간 거 맞죠? 미쳤어요? 초등학생을 경찰서에 기어코 세우겠다? 가해 학생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고소했습니다. 곧 경찰 조사 받으실 겁니다. 야, 이 개새끼야.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그 통화 내역도 증거로 캡처했어요. 협박 정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사소송 상담을 받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도 들렀어요.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승소 가능성 높습니다. 학폭위 결과도 나왔고 증거도 충분하니까요. 위자료는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대한 높게 청구하고 싶습니다. 가해자들이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금전적 보상이 목적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동생을 지키는 게 목적이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가해자들이 진짜 책임을 지게 하고 싶어요. 일주일 뒤 가해 학생들과 부모들이 경찰서로 소환되었습니다. 저도 피해자 측으로 출석했어요. 조사실 앞 복도에서 가해 학생들을 봤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로 부모 뒤에 숨어 있었어요. 부모들은 저를 보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사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경찰관이 하나하나 질문했고 가해 학생들은 울면서 사실을 시인했어요. 재미있어서 그랬어요. 지우가 그냥 맞기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해서. 그 말을 듣는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재미. 내 동생의 고통이 그들에겐 재미였던 거였어요. 조사가 끝나고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일단 소년부 송치 검토하겠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안 된다는 거. 하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이요. 집에 돌아오니 지우가 물었습니다. 형아, 어떻게 됐어? 저는 지우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잘 될 거야. 형이 끝까지 지켜줄 테니 걱정 마.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아 덕분에 이제 학교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고소장 사본, 변호사 상담 기록,
앞으로 진행할 민사소송 준비 서류. 갈 길이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끝까지 싸울 거예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지우가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형아, 학교 다녀올게.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지우의 가방을 챙겨주며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아?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무섭지만 형아가 지켜줬으니까. 예전처럼 울지는 않았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지우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석 달 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가해자 3명은 전학 갔다 해도 그 광경을 지켜본 15명은 여전히 같은 학교에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사소송 1차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다음 달 15일입니다. 저는 달력에 표시했어요. 형사건은 소년부 송치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민사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몇 달은 더 걸릴 거예요.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형아, 나왔어. 목소리는 작았지만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지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새 담임 선생님이 오셨어. 나한테 괜찮냐고 물어보셨어. 그래서 뭐라고 했어? 제가 묻자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다고 했어. 근데 아직 친구는 못 사귀었어. 저는 지우를 안아주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너의 진가를 알아보는 친구들이 생길 거야. 조금만 기다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해 주었어요. 저녁 식사 후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가의 학생 부모 중 한 명이었어요. 소송 취하해 주시면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저는 읽고 바로 삭제했습니다. 이미 수십 번 들은 말이었고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변할 수 없었으니까요. 밤이 되어 지우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지우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어요. 지우야, 괜찮아? 제가 다가가자 지우가 울먹였습니다. 형아, 악몽 꿨어. 또 맞는 꿈. 저는 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형이 여기 있잖아. 아무도 널 못 건드려. 지우는 제 품에서 한참을 떨었어요. 가해자들은 전학 갔지만 지우의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주 긴 시간이요. 다음 날 아침 지우를 학교에 보내고 저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예약하고 싶은데요. 학교폭력 피해 아동 상담이요. 접수 직원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가능하세요? 저는 달력을 확인하고 예약했어요. 그리고는 또 곧바로 편의점 사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요즘 어떻게 지내? 저는 최근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아, 그래. 많이 힘들었겠네. 그럼 이제 좀 정리됐으면 다시 나오는 게 어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소송 준비도 해야 하고 지우도 챙겨야 하는데 일까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생활비는 필요했어요. 사장님, 야간은 어렵겠고 낮 시간대 가능할까요? 사장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괜찮지? 지우 등교시키고 하교 전에 끝낼 수 있게. 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다음 주부터 다시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6시간, 일주일에 5일. 많지는 않지만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이었어요.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지우 상담비도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소송이 끝나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9급 일반 행정직, 고졸도 응시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법원 일정 때문에 직장에 피해를 줄 수 없어서 사장님이 이해해 주시는 편의점에서 일하지만 모든 게 정리되면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금 5천만 원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거절합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금액을 더 올리면 받으실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 폭력을 하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가해자들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게 제 목적입니다. 그래야 또 다른 가해자가 생기지 않으니까요. 저녁에 지우가 또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형아, 오늘은 체육 시간에 혼자 있었어. 아무도 같은 팀 하자고 안 해.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가해자들은 떠났지만 나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시간이 지나면 친구도 생길 거야. 밤에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다음 주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진단서, 상담 기록, 학폭위 결과, 경찰 조사 기록. 서류는 점점 두꺼워지고 있었습니다.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고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봄이 오고 있었어요. 차가웠던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이 오듯이 우리 가족에게도 언젠가는 진짜 봄이 올 거라 확신했어요. 지우는 아직도 밤마다 악몽을 꾸고 학교에서 외톨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찍은 사진. 환하게 웃고 계신 어머니, 건강하셨던 아버지, 어린 제 모습. 그 옆에는 최근에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저, 그리고 지우. 어머니는 안 계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끈끈한 가족입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사진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지우가 완전히 나아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을게요.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 소송은 계속됩니다. 몇 달이 걸릴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직 모릅니다. 지우가 완전히 회복하는데도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또 학교에 갔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어요.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형아, 오늘은 친구 사귈 수 있을까? 저는 지우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네가 얼마나 착하고 좋은 아이인지 알게 되면 친구들이 먼저 다가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지우의 뒷모습이 사라지고 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내일도 또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겠지요. 편의점 출근, 변호사와의 통화, 그리고 지우 학교 후 저녁 준비까지. 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이 일상을 지키며 끝까지 갈 겁니다. 우리 가족을 건드린 대가 반드시 치르게 할 겁니다. 지우가 다시 웃을 수 있을 때까지, 밤에 악몽 없이 잘 잘 수 있을 때까지, 학교에서 여느 친구들처럼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을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학폭의 끝이 파국이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려 합니다. 본인의 행동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는 걸 똑똑히 보여줄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학폭의 끝은 파국입니다. 결국 스스로 만든 무너짐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